현주야, 태준 씨, 신경 쓰지 말아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강남 한복판 퇴근길 인파 속에서 한 여자가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붉게 부은 뺨을 감싼 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녀. 그 순간 옆을 지나가던 한 남자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대한민국 자산 1,000억 원,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회장. 하지만 그는 알아봤습니다. 저 여자가 10년 전 자신이 벌인 전처라는 것을. 왜 저 여자가 저런 꼴로. 그가 성공하기 위해 벌인 10년, 그녀는 대체 어떻게 살아왔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저녁 7시가 넘어가는 시간, 퇴근길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고급 수입차들이 줄지어 신호를 기다리고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는 평범한 도심의 풍경이었다. 그 거리 한복판, 강태준 회장의 검은색 마이바흐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운전기사 최 과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앞쪽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우회하시겠습니까? 잠깐만. 강태준은 창문 너머로 시선을 고정했다. 길가에 67명의 사람들이 둘러서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호기심 반, 걱정 반의 표정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누군가는 지나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뒤를 쳐다보았다. 대한민국 자산 1,000억 원. 건설업계의 신하라 불리는 남자. 10년 전 빈손으로 시작해 지금은 중견기업 회장 자리에 오른 강태준. 그는 평소라면 이런 길거리 소동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여자의 뒷모습. 구부정하게 쪼그려 앉아 있는 어깨. 낡은 회색 점퍼를 입은 왜소한 체구.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눈에 박혔다. 차 세워. 네. 회장님, 그냥 가시는 게. 세우라니까.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최 과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차를 길가에 세웠다. 차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내렸다. 맞춤 정장에 명품 구두, 손목에 시계만 해도 수천만 원이 넘는 차림새. 그가 걸어가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다. 그리고 그는 봤다.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말없이 울고 있는 여자를.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만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는 그 여자를. 강태준의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 숨이 막혔다. 10년이 흘렀어도 그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이현주. 전처였다. 아니, 전처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었다. 그가 기억하는 이현주는 비록 가난했지만 단정한 사람이었다. 늘 깨끗한 옷차림에 단발머리를 깔끔하게 정돈하고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여자는 완전히 달랐다. 손질되지 않은 긴 머리는 여기저기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때가 타서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맨발에 가까운 낡은 운동화는 밑창이 떨어져 나갈 듯 헤어져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태준의 시선을 붙든 건 그녀의 뺨이었다. 붉게 부어오른 왼쪽 뺨. 선명하게 남은 손자국.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흔적이었다. 저 여자가 갑자기 저기 주저앉아서 아까 누가 때리더라고요. 남자가 소리 지르면서 근처 상가 주인인가 봐요. 돈 안 갚았다고 난리치던데.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강태준은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니, 들어와도 믿고 싶지 않았다. 이현주가
맞았다고?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사람들이 힐끔힐끔 그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그녀 앞에 섰다. 현주야.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만에 부르는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강태주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외면해 왔는지 깨달았다. 이연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낄 뿐이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땅바닥에 떨어졌다. 나야. 강태준이야. 그는 무릎을 굽혀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려 했다. 명품 바지가 지저분한 보도블록에 닿았지만 상관없었다. 지금 이 순간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야?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이연주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어 하는 것처럼. 강태주는 그제야 제대로 봤다. 그녀의 손을. 거칠게 갈라진 손등, 여기저기 베인 상처들, 때가 깊이 벤 손톱. 이건 하루 이틀 고생한 손이 아니었다. 몇 년, 아니 10년을 버텨온 손이었다. 현주야, 나 좀 봐.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 이연주가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다. 그 작은 반응이 강태준의 가슴을 찔렀다. 예전에 이연주는 그렇지 않았다. 힘들 때 기대고 슬플 때 안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타인의 손길에 움츠러드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왜 이렇게 됐어? 강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다. 저 남자 누구야? 옷차림 보니까 돈 많이 벌었나 본데. 아는 사이인가 봐요. 이연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붉게 부어오른 눈, 핏기 없는 입술, 뺨의 손자국.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강태준을 얼어붙게 만든 건 그녀의 눈빛이었다. 텅 비어 있었다. 희망도 분노도 원망도 없는 눈. 그저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눈.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의 눈. 이연주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저 입모양만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고 이내 고개를 다시 떨구었다. 현주야. 강태준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너무 가늘었다. 뼈만 남은 것 같은 팔. 10년 전 그가 기억하는 그녀는 이렇지 않았다. 그때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강태준의 주머니에서였다. 비서실 직원이었다. 중요한 계약 건으로 회의 준비가 되었다는 연락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계약도 그 어떤 회의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이연주를 봤다.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녀를. 10년 전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가 지금 눈앞에 있었다. 강태준의 손이 떨렸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건가? 퇴근길 인파 속 화려한 강남 한복판. 천억 자산가 회장은 전처 앞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강태준은 이연주를 그대로 둘 수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일어나. 여기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이연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아니면 일어날 힘조차 없는 것처럼 그대로 쪼그려 앉아 있었다. 강태준은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은 여전히 구경하고 있었고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있었다. SNS에 올릴 생각인 게 분명했다. 강남 한복판에서 울고 있는 여자와 명품 정장 남자라는 제목으로. 최 과장? 강태준이 차 쪽을 향해 소리쳤다. 최 과장이 황급히 달려왔다. 회장님,
저 사람들 좀 정리해. 사진 찍지 못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최 과장이 사람들을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히 가지는 않고 멀찍이서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다시 이연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재킷이 어깨에서 흘러내렸지만 바로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다. 현주야, 나 좀 봐. 응? 강태준의 목소리는 1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때의 목소리. 하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왜 대답을 안 해? 제발 뭐라도 말을 해봐. 침묵. 그 침묵이 강태준을 미치게 만들었다. 차라리 욕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때리든 소리를 지르든 원망하든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연주는 그저 말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누가 때렸어? 강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뺨을 가리키며. 왜 맞은 거야? 아까 사람들 말로는 돈 때문이라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이연주의 어깨가 더 크게 떨리기 시작했다.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다. 땅바닥에 작은 웅덩이가 생길 정도로. 강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을 할 수 없는 거였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텨왔고, 너무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고, 너무 오랫동안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해 왔기 때문에 말을 하는 법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았다. 미안해. 강태준의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온 말이었다. 무엇에 대한 미안함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10년 전에 떠난 거? 성공한 후에도 찾지 않은 거? 아니면 지금까지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은 것? 아마 그 모든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을 것이다. 정말 미안해. 이연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10년 만에 제대로 마주본 눈빛. 하지만 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강태준이 기대했던 어떤 감정도 없었다. 원망도, 분노도, 그리움도, 사랑도. 그저 텅 빈 눈동자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연주는 다시 고개를 떨궜다. 강태준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거부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아무 의미 없다는 듯이 고개를 떨군 것뿐이었다. 그 순간 강태준은 깨달았다. 자신의 사과가 얼마나 가벼운지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을 고통 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 미안해라는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일어나자. 응? 일단 일어나서. 병원이라도 가야 할 것 같은데. 강태준이 그녀를 일으키려고 팔을 잡았다. 이연주는 저항하지 않았다. 하지만 협조하지도 않았다. 마치 인형처럼 힘없이 끌려가듯 천천히 일어섰다. 일어선 이연주를 보고 강태준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너무 말랐다. 10년 전에는 그래도 통통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옷 속에 감춰진 몸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 오래된 것 같았다. 차에 타. 따뜻한 곳에 가서 얘기하자. 강태준이 그녀를 차로 안내했다. 이연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다. 마치 자기 의지라는 게 없는 사람처럼. 차에 타자 최 과장이 히터를 틀었다. 따뜻한 바람이 차 안을 채웠다. 하지만 이연주는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다. 추워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 강태준은 그녀를 바라봤다. 창밖을 보고 있는 그녀의 옆 얼굴. 붉게 부은 뺨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손자국이 너무 또렷했다.
누가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누가 때렸냐고 강태준이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대답 좀 해줘. 제발. 이현주의 입술이 떨렸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저 입술만 바르르 떨릴 뿐이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조용히, 마치 울음마저도 허락받지 못한 사람처럼. 강태준은 자신의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를 때린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10년 전 그는 선택했다. 성공을 위해 가정을 버리기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랑을 포기하기로. 나중에 성공하면 다시 찾아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않게 만들었다. 성공할수록 더 바빠졌고 바쁠수록 과거는 잊혀졌다. 1억을 벌고 10억을 벌고 100억을 벌고 마침내 1000억 자산가가 되었을 때도 그는 한 번도 이현주를 찾지 않았다. 찾지 않은 게 아니라 찾을 용기가 없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최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병원? 호텔? 아니면 자신의 집? 하지만 어디를 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금 이 여자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방도 좋은 음식도 아닐 것 같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지난 10년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건 강태준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현주야. 강태준이 다시 불렀다. 하지만 역시 대답은 없었다. 이현주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텅 빈 거리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강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이 침묵이 더 무섭다. 그녀의 말 없는 눈물이, 아무 대답 없는 침묵이, 텅 빈 눈빛이, 그 모든 것이 강태준에게 말하고 있었다. 너무 늦었어. 이미 너무 늦었어. 차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창밖을 보며 10년 전을 떠올렸다. 아니, 떠올리지 않으려 해도 기억이 밀려왔다. 2015년 겨울이었다. 서울 외곽의 반지하 단칸방.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좁은 공간. 그곳에서 강태준과 이현주는 신혼살림을 꾸리고 있었다. 여보, 오늘 면접 어땠어? 이현주가 좁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던 시절이었다. 떨어졌어. 강태준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해 겨울, 그는 27번째 면접에서 떨어진 참이었다. 지방대를 나온 스펙, 특별한 기술도 없는 평범한 사람. 대기업은커녕 중소기업조차 그를 원하지 않았다.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이현주는 여전히 웃으며 라면 그릇을 내밀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 웃음이 점점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녀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도 웃어 보이려 애쓰는 모습이. 현주야. 응?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강태준의 질문에 이현주의 손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이내 다시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우리 힘내면 되지. 당신 능력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하지만 기다림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2016년 봄 강태준은 친구의 소개로 작은 건설 현장에 취직했다.
허드렛 일이었다. 자재를 나르고 청소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일. 대졸자가 할 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곳에서 그는 건설업을 배웠다. 현장 관리자들을 보며 설계도를 훔쳐보며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그에게는 재능이 있었다. 숫자에 강했고 사람을 다루는 법을 금방 익혔다. 강대리, 너 이쪽 일 계속할 거야? 현장 소장이 어느 날 물었다. 예,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소개해 줄 사람이 있는데. 그게 시작이었다. 소장의 소개로 중견 건설사 하청업체에 들어갔고 거기서 실력을 인정받아 본사로 자리를 옮겼다. 2년 만에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밤샘 근무는 기본이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다. 집에 들어가는 날은 한 달에 서너 번. 이연주와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이연주의 전화를 받을 때면 강태주는 항상 미안했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다. 지금이 기회였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미안해. 오늘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내일은 꼭 일찍 들어갈게.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8년 강태주는 독립을 결심했다. 회사를 나와 자신만의 건설업체를 차리기로. 작은 규모였지만 그동안 쌓아온 인맥과 실력이 있었다.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현주야, 나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 그날 밤 강태준이 집에 돌아와 말했다. 이연주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갑자기 왜? 회사 다니던 게 좋았잖아. 내 사업을 하고 싶어. 지금 기회가 왔어. 투자자도 구했고 계약건도 확보했어. 그런데 돈은? 이연주의 질문에 강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주야, 미안한데 우리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뭐? 전세금이랑 우리가 모은 돈 다 합쳐도 부족해. 초기 자본이 필요하거든. 이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이 2년 동안 모은 전 재산. 그것마저 투자하겠다는 말이었다. 실패하면 어떡해? 실패 안 해. 내가 확실하게 계산했어. 그래도 현주야. 강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 좀 믿어줘. 이번만 성공하면 우리 이제 고생 안 해도 돼. 넓은 집도 사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이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회사를 시작한 지 6개월. 첫 번째 계약이 무산되었다. 투자자가 발을 뺐고 자금난이 시작되었다.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했고 협력업체 대금도 밀렸다. 여보, 이거 봐. 이연주가 독촉장을 들고 왔다. 은행 대출 연체 통지서였다. 알아. 내가 처리할게. 어떻게 처리해? 돈이 어디 있어? 알아서 할게. 강태준이 소리를 질렀다. 이연주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아 덥수룩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어.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2019년 초 두 번째 계약마저 취소되었다. 이제 정말 바닥이었다. 빚은 2억을 넘었고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강 사장님, 저 박전무입니다. 중국 쪽에서 큰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왔는데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중국. 3년 계약.
성공하면 최소 50억 이상의 수익.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혼자 가야 한다는 것. 가족을 데려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3년 동안은 한국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 강태주는 이연주를 바라봤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예전처럼 밝은 얼굴은 아니었다. 지쳐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믿고 있었다. 현주야. 응? 나 중국 가야 할 것 같아. 이연주의 손이 멈췄다. 얼마나? 3년. 3년? 응. 그런데 혼자 가야 해. 너는 데려갈 수 없어. 긴 침묵이 흘렀다. 이연주는 가스레인지를 끄고 강태준을 바라봤다. 그럼 우리는? 기다려줘. 3년만. 3년 후에 돌아오면 빚 다 갚고 큰 집도 사줄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그게 가능해? 가능해. 아니, 가능하게 만들 거야. 이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알았어. 다녀와. 2019년 3월 강태주는 중국으로 떠났다. 공항에서 이연주가 손을 흔들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다. 강태주는 성공했다. 중국 프로젝트는 대박이 났고 그 돈으로 한국에 돌아와 건설사를 차렸다. 회사는 날로 커졌고 그는 업계의 신화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연주를 찾지 않았다. 핑계는 많았다. 너무 바빴다. 시간이 없었다. 나중에 더 성공하면 찾아가야지.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그리고 오늘 강남 한복판 길가에서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났다. 맞은 뺨, 남루한 옷차림, 텅 빈 눈빛으로. 차 안에서 강태주는 옆자리에 이연주를 바라봤다. 여전히 말이 없는 그녀를. 10년 전 약속했던 나중은 이렇게 왔다. 너무 늦게, 너무 잔인하게. 차는 한강변의 한적한 카페 앞에 멈춰섰다. 강태주는 이연주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구석자리에 그녀를 앉히고 따뜻한 차를 주문했다. 여기 앉아 있어. 금방 올게. 강태준이 화장실로 향했다. 사실 화장실에 갈 필요는 없었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내가 뭘 한 거지? 핸드폰이 울렸다. 비서실에서 온 문자였다. 회장님, 8시 미팅 참석하시겠습니까? 상대 측에서 대기 중입니다. 강태주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이연주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직원이 가져온 따뜻한 차는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다. 손도 대지 않은 채, 현주야, 차 좀 마셔. 몸 녹여야지.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연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컵을 바라봤다. 하지만 손을 뻗지는 않았다. 내가 도와줄게. 강태준이 컵을 들어 그녀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이연주는 거부하지 않았다. 마치 인형처럼 시키는 대로 입을 열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강태준은 그녀의 목을 봤다. 말라서 뼈가 드러난 목선. 쇄골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언제 제대로 된 식사를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현주야.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이연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컵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알아야 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10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제발, 말 좀 해줘.
내가 알아야 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하잖아. 긴 침묵 끝에 이연주의 입술이 움직였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혼자였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강태준의 가슴이 무너졌다. 혼자? 당신이 떠나고 한 달 후에 알았어요. 뭘? 이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악이 있다는 걸. 강태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악이 연락하려고 했어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어요. 근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강태준은 기억했다. 중국에 막 도착했을 때 이연주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연락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결국 연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혼자 나았어요. 혼자 병원비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원룸 화장실에서 강태준의 손이 떨렸다.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이 하얘졌다. 화장실에서 나왔다고? 이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기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다. 10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고통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 다음에는 일을 찾아야 했어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이연주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감정 없이 그저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다쳤어요. 식당에서 끓는 물에 손을 대었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뒀더니 염증이 생겼어요. 일을 못하게 됐죠.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봤다. 거칠게 갈라진 손등, 여기저기 화상 자국,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어요. 월세를 밀렸거든요. 그래서 고시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3년 살았어요. 고시원.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손 때문에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전단지 돌리고 쓰레기 줍고 그런 일 하면서 살았어요. 이연주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하나하나가 칼처럼 강태준의 가슴을 찔렀다. 고시원에서도 쫓겨났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찜질방에서 살았어요. 한 달, 두 달, 1년쯤 살았던 것 같아요. 찜질방에서 거기서도 쫓겨났어요. 돈을 못 내니까. 그 다음에는 길에서 잤어요. 공원 벤치에서, 지하철역에서.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전처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아이를 혼자 낳고 혼자 떠나보낸 사람이 길에서 잤다는 사실을. 오늘은 이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편의점에서 빵 하나 집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3일을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봤어요. 그래서 경찰 부르겠다고 했어요. 빵값 내놓으라고. 없다고 했더니 때렸어요.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연주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필요 없어요. 현주야. 전 이미 다 끝났어요. 당신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그 말이 더 고통스러웠다. 차라리 욕을 하든 때리든 원망을 하든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태주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현주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전 그냥 죽고 싶었어요. 매일. 근데 죽을 용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강태주는 그녀를 껴안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다. 자신은 지난 10년 동안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아니,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다. 성공을 위해,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그녀를 버렸다. 그리고 그 대가가 지금 눈앞에 있었다. 현주야, 이제 내가 책임질게. 책임? 이현주가 쓸쓸하게 웃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분이 안 되는 표정이었다. 이미 늦었어요. 10년 전에 하셨어야죠. 그 말에 강태주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녀 말이 맞았다. 10년 전에 했어야 했다. 중국으로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 떠났더라도 연락을 받았어야 했다. 아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카페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강태주는 이현주를 바라봤다. 말없이 차를 마시는 그녀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1,000억을 벌었다. 하지만 그 10년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이를, 집을, 건강을, 그리고 살아갈 의지를. 강태주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10년이 얼마나 잔인한 시간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카페를 나온 강태주는 이현주를 호텔로 데려가기로 했다. 적어도 오늘 밤은 따뜻한 곳에서 쉬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차에 타자마자 그는 깨달았다.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최 과장이 물었다. 강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호텔? 병원? 아니면 자신의 집? 어디를 가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강남에 있는 신라 호텔로 가. 알겠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지갑을 꺼냈다. 명품 지갑 안에는 현금과 각종 카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블랙카드만 3장이었다. 그는 현금 다발을 꺼내 세어봤다. 500만 원 정도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현주에게 내밀었다. 일단 이거 받아. 이현주는 그 돈을 바라봤다. 하지만 손을 뻗지 않았다. 받아. 당장 필요한 거 사야지. 옷도 사고 밥도 먹고. 필요 없어요. 이현주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필요 없어? 지금 당장 그 돈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이현주가 처음으로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옷 사고 밥 먹고 방 얻으라고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래도 전 10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돈 없이도 살았어요. 지금 와서 돈 준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강태준은 손에 든 돈을 바라봤다. 500만 원. 그에게는 한 끼 식사값에 불과한 돈. 하지만 이현주에게는 아마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돈일 것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받지 않았다. 현주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10년 동안 너를 버렸어. 그건 내가 인정해. 근데 이제라도 내가 책임지고 싶어. 제발 받아줘. 책임이요? 이현주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게 책임인가요? 돈 던져주는 게? 그럼 정거지예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당신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려는 거 아니에요? 돈 주면서 이제 난 할 일 다 했어라고 생각하려는 거 아니에요? 강태주는 할 말이 없었다. 그녀 말이 맞았다.
어쩌면 정말로 자신의 죄책감을 돈으로 덮으려 했는지도 몰랐다. 현주야, 그냥 내려주세요. 전 혼자 갈 수 있어요. 어딜 가려고? 상관없잖아요. 제 인생이니까. 강태주는 이현주의 팔을 잡았다. 안 돼. 난 널 그냥 보낼 수 없어. 왜요? 10년 전에는 그냥 보냈잖아요. 그 말에 강태준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이현주는 차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강태준이 다시 붙잡았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뭘 해주면 돼? 아무것도요. 뭐,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현주가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에는 여전히 아무 감정도 없었다.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제 아기를 살릴 수 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럴 수 없잖아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전 이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당신한테도 세상한테도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강태준은 처음으로 완전히 무력해졌다. 천억 자산가, 업계의 신화, 한마디면 수백 명이 움직이는 회장.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다. 최고급 병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원장님? 강태준입니다. 지금 당장 VIP 병실 하나 준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도. 이현주가 강태준의 핸드폰을 빼앗아 끊어버렸다. 그만하세요. 현주야, 넌 치료가 필요해. 영양실조도 심하고 그 뺨도 제대로 봐야 하고 필요 없다고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강태준이 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현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고집이 아니에요. 전 정말 필요 없어요. 당신의 돈도, 당신의 도움도. 강태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진정하려고 애썼다. 좋아. 돈 싫으면 안 줄게. 병원 싫으면 안 갈게. 그럼 뭘 원해? 내가 뭘 해주면 돼? 그냥 가세요. 뭐? 제 앞에서 사라지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강태준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지갑을 다시 꺼냈다. 현금을 전부 꺼내고 카드들도 꺼냈다. 심지어 시계까지 벗었다. 이거 다 줄게. 팔면 최소 1억은 될 거야. 아니, 내일 당장 통장을 만들어 줄게. 10억, 아니 100억을 넣어 줄게.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이현주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당신은 정말 모르시는구나. 돈이 다가 아니에요. 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10년 전에도 지금도. 그럼 뭐가 필요했는데? 당신이요. 이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전 당신이 필요했어요. 옆에 있어주는 당신. 손 잡아주는 당신. 힘들 때 안아주는 당신. 아기 낳을 때 옆에서 손 잡아주는 당신. 그런 당신이 필요했어요.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근데 당신은 없었잖아요. 돈 벌러 갔잖아요. 성공하러 갔잖아요. 그리고 성공했죠. 1,000억을 벌었죠. 이현주가 강태준이 쥐고 있는 돈과 시계를 가리켰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걸로 뭘 하라는 거예요? 죽은 아기를 살려요? 지난 10년을 지워요? 제 상처를 없애요? 현주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시간이요. 당신이 없었던 그 시간들. 전 혼자 아파했고, 혼자 울었고, 혼자 버텼어요. 그 시간들은 당신의 1,000억으로도 살 수 없어요.
강태준은 손에 쥐고 있던 돈을 떨어뜨렸다. 지폐들이 차 바닥에 흩어졌다. 시계도 옆 좌석에 던졌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천억이,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것을.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 필요 없어요. 이현주가 차 문을 열었다. 강태준이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내리고 있었다. 현주야, 기다려. 강태준도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이현주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따라가고 싶었다.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명품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지갑에는 카드가 가득한 손. 하지만 지금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를 안아줄 수도, 손을 잡아줄 수도, 위로해줄 수도 없었다. 자격이 없었다. 강태준은 무릎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천천히 주저앉았다. 한강변 차가운 바닥에 천억 자산가가, 업계의 신하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남자가 완전히 무너졌다.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한강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강태준을 최 과장이 황급히 부축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이현주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회장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기 너무 춥습니다. 최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강태준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다. 내가 뭘 한 거지? 회장님, 최 과장이 다시 한번 불렀다. 그제야 강태준은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다. 차에 타십시오.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강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회사로 가. 회장님, 지금 상태로는. 회사로 가라니까.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 문을 열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중국에서 보낸 첫 해. 그는 미친 듯이 일했다.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투자자들이 감탄했고 현지 업체들이 그를 찾았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첫 1억을 벌었을 때 그는 생각했다. 조금만 더 벌면 한국에 돌아가서 현주에게 떳떳하게 갈 수 있어. 10억을 벌었을 때도 같은 생각을 했다. 아직 부족해. 좀 더 성공해야 해. 100억을 벌었을 때는 이미 이현주를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다.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투자, 새로운 기회들이 끊임없이 밀려왔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업계의 거물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건설업계의 신하라고 불렀다. 언론은 그의 성공 스토리를 다뤘다. 하지만 그 어떤 기사에도 이현주의 이야기는 없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지운 것이었다. 가난했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 빚에 쫓기던 과거. 그 모든 것과 함께 이현주도 지워버렸다. 새로운 인맥을 쌓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명품을 입고 비싼 차를 몰았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이현주가 생각날 때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중에 좀 더 성공하면 찾아가야지.
하지만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회장실은 텅 비어 있었다. 강태준은 의자에 앉아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라봤다. 계약서, 투자 제안서, 재무보고서, 모두 수백억, 수천억을 다루는 문서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서류도 의미가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깊숙이 숨겨둔 작은 상자가 있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상자.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결혼식 사진이었다. 아니, 결혼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구청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이현주는 웃고 있었다. 단돈 5만 원짜리 원피스를 입고도 꽃다발 하나 없이도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사진 속 강태준도 웃고 있었다. 빌린 양복을 입고 손때 묻은 구두를 신고도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고 있었다. 그때는 행복했는데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사진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 버린 것이 단순히 가난한 아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다는 것을, 진짜 행복이었다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다. 비서실장이었다. 회장님, 내일 오전 미팅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상대 측 회장님께서 매우 기대하고 계신다고. 취소해. 네. 회장님, 이 계약은 500억 규모인데 다 취소하라고. 하지만 내일부터 일주일간 모든 일정 취소해. 나 사무실 비운다. 강태준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바라봤다. 10년 전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과 불확실하지만 성공할지 모르는 미래 사이에서 그는 성공을 택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몰랐다. 이현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아이를 혼자 낳고 혼자 떠나보냈는지. 아니, 몰랐던 게 아니었다.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를 무시했고, 의도적으로 그녀를 지워버렸다.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될까봐.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강태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는 중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탔더라도 이현주의 전화를 받았을 것이다. 아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는 모든 걸 던지고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화려한 불빛들, 높은 빌딩들. 그가 이루어낸 성공의 상징들이었다. 하지만 그 빛들이 지금은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다. 문이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이거 아까 차에 두고 내리신 거라고 최 과장님이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비서가 건넨 것은 강태준이 이현주에게 주려다 떨어뜨린 돈과 시계였다. 그냥 놔둬. 네. 하지만 이건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고.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갔다. 강태준은 책상 위의 돈을 바라봤다. 500만 원.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 하지만 이현주에게는 거절당한 돈. 그는 지갑을 열어 카드들을 꺼냈다. 블랙카드, 플래티넘 카드, 기업 카드. 한도가 수억 원씩 되는 카드들. 하지만 이 카드들로 살 수 없는 게 있었다. 시간. 10년이라는 시간. 이현주가 혼자 버텨온 그 잔인한 시간. 강태준은 천천히 일어났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저 어딘가에 이현주가 있을 것이다. 아마 또 길가에서, 찜질방에서, 아니면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몰랐다. 자신이 이 따뜻한 사무실에서, 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추위에 떨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비싼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빵 하나 훔쳐먹다 맞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1,000억을 굴리고 있을 때 그녀는 단돈 1,000원이 없어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태준의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사과는 이현주에게 닿지 않았다. 이미 너무 늦었다. 그는 깨달았다.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10년 전에 자신이 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회장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다. 강태준은 그 바람을 맞으며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 깨달았다. 1,000억을 가진 거지. 성공한 실패자. 모든 걸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남자. 그것이 바로 자신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비서실은 발칵 뒤집혔다. 20년 경력의 비서실장도 강태준이 일정을 취소한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회장님 어디 가신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핸드폰도 안 받으시고 오늘 오전 미팅이 500억 계약건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강태준은 이미 서울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어제 이현주가 사라진 그곳 한강변 근처부터 시작해서 그는 천천히 걸었다. 명품 정장 차림으로 거리를 하나하나 훑었다. 찜질방, 고시원, 공원, 지하철역. 그녀가 잤을 법한 곳들을 찾아다녔다. 저기, 혹시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강태준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핸드폰에 저장해둔 10년 전 사진을 보여주며. 글쎄요. 못 본 것 같은데요. 이 사진 너무 옛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긴 사람 많은데.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강태준은 다음 사람에게 또 물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걸었다. 점심도 거르고 저녁도 거르고 밤이 되었을 때 그는 신촌의 한 찜질방 앞에 서 있었다. 하루 종일 걸어다녀서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여기요. 혹시 이런 사람이 여기서 머물렀을까요? 찜질방 카운터 직원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여기 사람 많이 드나드는데. 제발이요. 자세히 좀 봐주세요. 제 아내입니다. 직원은 강태준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다. 비슷한 사람은 봤던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 않네요. 언제요? 언제 보셨어요? 한 달 전? 2달 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여기 노숙자들 많이 오거든요. 강태준은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다. 구석구석을 살폈다. 하지만 이현주는 없었다. 다시 밖으로 나와 다음 장소로 향했다. 24시간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지하상가. 그녀가 있을 만한 곳을 모두 찾아다녔다.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강태준은 어느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어디 있는 거야? 현주야.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개를 돌리니 노숙자로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이었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강태준은 사진을 보여줬다. 노인은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 본 것 같은데. 정말이십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여기 공원에서요. 한 일주일 전쯤 벤치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강태준의 가슴이 뛰었다. 그 후로는요? 다시 보셨어요?
글쎄요. 며칠 있다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다른 데로 갔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주 옮겨 다니거든요. 혹시 어디로 갔을지 아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죠. 근데 보통은 따뜻한 데를 찾아가요. 요즘 같은 겨울엔 지하철역이나 찜질방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죠. 강태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서울의 주요 지하철역을 하나하나 돌아다녔다. 강남역, 홍대 입구역, 신촌역, 이대역. 새벽 5시가 되었을 때 그는 서울역 대합실에 있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벤치에 누워 자고 있었다. 강태주는 한 명 한 명 확인했다. 혹시라도 이현주가 있을까봐.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 결국 아침 해가 뜨고 강태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샤워도 하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졌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이현주의 얼굴이 보였다. 붉게 부은 뺨, 텅 빈 눈빛, 말없이 흐르는 눈물. 강태주는 벌떡 일어나 다시 옷을 챙겨 입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이틀째, 3일째, 나흘째. 그는 매일 서울 거리를 헤맸다. 회사는 완전히 방치했다. 임원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중요한 계약도 포기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현주를 찾아야 해. 제발 찾아야 해. 일주일째 되던 날, 그는 다시 처음 만났던 그 거리로 갔다. 강남 테헤란로. 이현주가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그곳. 그리고 그는 봤다. 멀리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여자를. 현주야. 강태주는 미친 듯이 달려갔다.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현주야. 나야. 이현주가 뒤돌아봤다. 그리고 강태준을 보자 걸음을 멈췄다. 강태준은 그녀 앞에 섰다. 숨이 턱까지 찼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왜 또 나타났어요? 이현주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만 좀 해요. 이제 그만. 안 돼. 난 너를 그냥 둘 수 없어. 강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현주가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요. 싫어. 10년 전에 내버려뒀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나 후회해. 매일 매순간 후회해. 왜 중국에 갔는지, 왜 전화를 안 받았는지, 왜 너를 찾지 않았는지.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이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태준의 눈빛이 달랐다. 10년 전에도 며칠 전에도 보지 못한 눈빛이었다. 진심이었다. 현주야, 제발 날 용서해줘. 아니, 용서 안 해줘도 좋아. 평생 욕해도 좋아. 때려도 좋아. 근데 제발 내 곁에만 있어줘. 강태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한복판에서 명품 정장을 입은 회장이 차가운 보도블록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부탁이야. 주변 사람들이 멈춰서서 구경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저기 저 사람, 강태준 회장 아니에요? 진짜네. 왜 저러고 있지? 누구한테 무릎 꿇는 거야? 하지만 강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회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다. 현주야, 내가 평생 속죄할게.
평생 옆에서 널 지킬게.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이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예전처럼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 아니었다. 왜 이제 와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전에, 10년 전에 왔어야 하잖아요. 알아. 나도 알아.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태준도 울고 있었다. 길 한복판에서,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명예도 다 버리고 울고 있었다.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알던 그 이현주가 아니에요. 상관없어. 내가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난 그냥 내가 필요해. 이현주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강태준이 소리쳤다. 죄책감도 있어. 당연히 있어.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10년 전의 선택을, 너를 버린 걸, 성공만 쫓아간 걸. 그는 이현주의 손을 꽉 잡았다. 나는 1,000억을 벌었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어. 근데 그게 뭐야?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너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만해요. 안 그만해. 나 이제 깨달았어. 진짜 성공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그건 돈이 아니야. 명예도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어주는 거야. 그게 전부야. 이현주가 주저앉았다. 강태준도 따라 주저앉았다. 두 사람은 길 한복판에서 마주 앉아 울었다. 10년의 시간이, 10년의 고통이, 10년의 후회가 눈물로 쏟아져 내렸다. 사람들은 여전히 구경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누군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회장의 가면도, 성공한 남자의 모습도 모두 벗어던졌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진짜 자신과 마주했다. 10년 전 사랑했던 여자를 버리고 돈과 성공을 쫓았던 비겁한 남자. 그것이 바로 자신이었다. 길 한복판에서 한참을 울고 난 후 강태준은 천천히 이현주를 일으켜 세웠다. 이번에는 그녀가 거부하지 않았다. 거부할 힘조차 없는 것 같았다.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자. 응? 이현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강태준에게는 큰 의미였다. 차를 부르지 않았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카페로 향했다. 처음 만났던 그날과 같은 카페였다. 자리에 앉자 강태준은 따뜻한 음료와 샌드위치를 주문했다. 이현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문한 음식에 손을 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왜 울어?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따뜻한 음식,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한마디에 강태준의 가슴이 또 무너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다. 지금은 그가 강해야 할 때였다. 천천히 먹어. 더 주문할 수 있으니까. 이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가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긴 침묵이 흘렀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컸고 그 사이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현주야.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솔직히 말할게.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니까. 이현주는 듣고 있었다. 근데
그래도 난 내 옆에 있고 싶어. 속죄의 기회를 주면 좋겠어. 평생이 걸려도 상관없어. 평생이요? 이연주가 처음으로 질문을 했다. 응,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강태주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랑하니까. 이연주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10년 전에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떠났잖아요. 알아. 그때는 내가 몰랐어. 사랑이 뭔지. 10년 동안 돈을 벌고 성공하고 모든 걸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더라. 뭔가 계속 비어있는 느낌이었어. 강태주는 이연주의 손을 바라봤다. 그게 내가 없어서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너무 늦게. 이제 와서 알아서 뭐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알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 내가 겪은 고통도 지울 수 없어. 근데 앞으로의 시간은 바꿀 수 있잖아. 이연주는 고개를 저었다. 전 이미 망가졌어요. 당신이 기억하는 그 이연주는 없어요. 상관없어. 상관 있어요. 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강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내가 옆에 있을게. 내가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줄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줄게. 만약 제가 영영 일어서지 못하면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난 내 옆에 있을 거야. 이연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완전한 절망은 아니었다. 믿을 수 있을까요? 당신 말을. 모르겠어.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10년 전에 약속 지키지 못한 사람이 또 약속한다고 믿어줄 거라고 생각 안 해. 강태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근데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내가 증명할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요? 일단 너 오늘 밤 잘 곳 있어? 이연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우리 집에 가자. 아니, 싫으면 호텔 잡아줄게. 내가 편한 곳으로. 당신 집이요? 응. 혼자 살아. 넓어. 방도 많고. 이연주는 망설였다. 강태주는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일단 오늘 하루만요. 좋아. 오늘 하루만.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내가 원하면 계속 있어도 돼. 그들은 카페를 나와 강태준의 차로 향했다. 이번에는 최 과장이 아닌 강태준이 직접 운전했다. 회사 일은 완전히 뒤로 미뤘다. 차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다. 오히려 편안한 정적이 흘렀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이연주는 잠시 망설였다. 너무 화려한 건물, 너무 비싼 동네. 자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괜찮아. 들어가자. 강태준이 그녀의 등을 살짝 떠밀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여기 당신 집이에요? 응. 3년 전에 샀어. 이연주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마치 박물관에 온 것처럼 어색해했다. 저 이렇게 더러운데 들어가도 돼요? 당연하지. 내 집인데. 아니, 이제 내 집이기도 하니까. 강태주는 그녀를 객실로 안내했다. 여기서 쉬어. 욕실은 저쪽이고 옷은
내일 같이 사러 가자. 일단 오늘은 내 옷 입어도 되고. 이연주는 방을 둘러봤다. 호텔 객실 같은 깔끔한 방이었다. 침대도 책상도 모든 게 새 것 같았다. 샤워부터 해. 천천히 해도 돼. 시간 상관없어. 강태준이 문을 닫고 나가려는 순간 이연주가 불렀다. 저기, 응?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강태준은 미소 지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감사 인사였다. 천만에. 편히 쉬어. 문을 닫고 나온 강태준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연주를 찾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다. 10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또 다른 10년이 걸릴지도 몰랐다. 아니, 평생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비서실장이었다. 회장님, 이번 주 일정이 완전히 꼬였습니다. 투자자들이 항의하고 있고 이사회에서도 연락이 다음 주부터 출근할게. 네. 하지만 내일 미팅이 다 취소해.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오전 일정 잡지 마.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강태준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이제 회사가 첫 번째가 아니야. 전화를 끊고 그는 객실 쪽을 바라봤다. 아직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거의 비어 있었다. 늘 밖에서 먹었기 때문에 집에 음식이 없었다. 내일은 같이 장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처음으로 미래를 그렸다. 이연주와 함께하는 미래를. 쉽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마음을 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어쩌면 영영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1시간 후 이연주가 방에서 나왔다. 강태준의 큰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얼굴은 깨끗하게 씻겨 있었다. 10년의 때를 씻어낸 얼굴. 여전히 수척했지만 조금은 편안해 보였다. 배고프지 않아? 뭐 시켜 먹을까? 괜찮아요. 아까 먹었으니까. 그래도 죽이라도 먹자. 몸 보해야지. 강태준은 전복죽을 시켰다. 배달이 오는 동안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예뻐요. 이연주가 중얼거렸다. 응? 야경이요. 예쁘네요. 이런 거 본지 정말 오래됐어요. 앞으로 매일 볼 수 있어? 이연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소를 지었다. 작고 희미한 미소였지만 분명 미소였다. 죽이 도착하고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강태준은 이연주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는 모습. 맛있어? 네. 정말 오래간만에 이런 거 먹어봐요. 내일부터 매일 이런 거 먹어. 아니, 더 좋은 것도 먹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있어. 너 너무 말랐어. 몸 좀 만들어야 해. 이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텐데 이번에는 받아들였다. 식사를 마치고 이연주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강태준은 거실에 남아 소파에 누웠다. 이제 시작이야. 긴 여정의 시작.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0년 전의 선택을 후회했고 10년 동안의 삶을 반성했다. 하지만 이제는 앞을 보기로 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었다. 이연주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을지,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을지, 두 사람이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이연주는 따뜻한 방에서 잠들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며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강태준에게는 충분했다. 긴 밤이 깊어갔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용서와 치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희망의 이야기가